당신은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당신은 이순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너무 위대하게만 기억합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장군, 거북선을 만든 천재, 명량에서 기적을 일으킨 영웅, 교과서 속 완벽한 위인. 하지만 정작 이순신이 가장 많이 써내려간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왔다. 병이 깊어졌다. 사람을 믿기 어렵다. 마음이 어지럽고 번뇌스럽다. 이것은 난중일기, 전쟁 중에 쓴 일기의 실제 문장들입니다.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독한 독백이었습니다. 영웅의 자서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쓸 법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보다 사람에게 더 많이 다쳤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왜군이 아니라 조정의 칼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전투가 아니라 옥살이였습니다. 가장 절망했던 때는 패배가 아니라 모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장군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투옥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생계 걱정에 떨어야 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억울하게 쫓겨나고 장군에서 죄인이 되고 가족의 생계까지 막막해진 그 순간 다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었을까요? 배신한 조직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복수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백의종군했습니다. 계급도 없이 일반 병사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제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은 배는 단 12척이었습니다. 지원군도 없었습니다. 보급품도 없었습니다. 패배하면 조선 수군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명량대첩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여기서 승리만 이야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전입니다. 이순신이 무너졌던 순간들, 다시 일어섰던 과정, 두려움을 견뎌냈던 밤들입니다. 이순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순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계속 좌절당했지만 끝까지 걸었던 한 사람입니다. 승리보다 패배를 더 많이 견뎌야 했던 한 명의 공무원입니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역사는 그를 성웅이라 부르지만 그가 남긴 일기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내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정말 위대했던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배신당해도 역할을 다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전 그는 그저 지방의 한 무관이었습니다. 화려한 출세도 없었고 특별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1545년 이순신은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 집안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수령을 지냈지만 큰 벼슬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많아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22살 무과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어라. 다리도 부러졌는데 무슨 시험을 보느냐?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는 나무를 깎아 다리에 대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시험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6년 후 28살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하급 무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함경도 두만강 근처 여진족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은 10년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적의 습격에 대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춥고 배고픈 나날을 견뎠습니다. 승진은 더뎠습니다. 공을 세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순신, 자네는 중앙에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없네. 그럼 언제 승진하겠나? 요즘 세상은 실력보다 연줄이라네. 나는 내 일만 하겠네.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네. 순진하기도 하지. 어느 날 적진을 정찰하다 포위당했습니다. 부하 장수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이순신은 홀로 남아 적과 싸웠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장수는 오히려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이 명령을 어기고 무리하게 출전했습니다. 상관이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제가 정찰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적과 조우한 것입니다. 저 장수는 내가 무모했다고 하는데 그 장수가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순신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연줄이 중요했습니다. 40살이 넘도록 이순신은 변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녹봉은 적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1586년 42살이 되어서야 조금 나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전라도 발포 수군만호로 부임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대감 육지에서만 싸우셨는데 바다는 어찌하시렵니까?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바다는 육지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순신은 바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류를 연구했습니다. 배의 구조를 익혔습니다. 수군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두려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순신이 답했습니다. 피하면 백성이 죽는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수군 경험이 내가 앞장서겠다. 따라오라. 이순신은 직접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을 격퇴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의 첫 해전 승리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발포에 능력 있는 무관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1591년 47살이 되어서야 큰 기회가 왔습니다.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발탁된 것입니다. 28배 무과에 합격한 후 1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전쟁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자리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연줄 있는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을 자리인데 누가 맡겠소? 이순신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변방에서 실전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연줄도 없고 파벌도 없으니 그 자리에 딱 맞겠군.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배를 수리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웃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난리냐? 과하게 긴장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준비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1592년 4월 왜군이 침입했습니다. 육지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정은 의주까지 피난 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출전을 앞두고 한 부하가 물었습니다.
대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2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그가 20년 동안 변방에서 배운 것들, 묵묵히 준비한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은 갑자기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던 시간들,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들, 억울하고 고단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순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이순신은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왜군의 수군은 이순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 절망에 빠진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피난간 선조 임금도 이순신의 승전보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하가 속삭였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렇게 계속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저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커질지 견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특히 원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수군 지휘관이었지만 전투에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순신이 승리할 때마다 원균의 무능함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원균은 부하들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이순신이 공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감께서도 열심히. 입 닥쳐. 내가 협조하려 해도 이순신이 거부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균은 이 말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순신은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 그들은 이순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연줄도 없고 파벌도 없는 변방 무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조 임금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조는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도망쳤는데 이순신은 승리하고 있다. 전하, 그것은 백성들이 짐보다 이순신을 더 신뢰한다. 들리지 않느냐? 전하, 그러나 이순신은 충신입니다. 충신? 충신이 너무 유능하면 그것도 문제다. 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조는 점점 이순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594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에서 이순신에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왜군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생포하라. 이순신은 보고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그는 지금 육지에 있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대감, 이것은 무리한 명령입니다. 수군으로 어찌 육지에 적을? 나도 안다. 하지만 임금의 명이다. 이순신은 신중하게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적을 수군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바다의 방어가 약해집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명령을 거부했다. 원균은 재빨리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겁이 많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선조가 물었습니다. 원균, 네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예, 전하. 기회만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순신은 왜 못한다고 하는 것이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많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조는 분노했습니다. 이순신을 불러라. 조정 신하들도 가세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이 크면 신하가 교만해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공신이 역적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손을 써야 합니다. 이순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조정에서는 자신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1597년 초 결정타가 왔습니다. 왜군 첩자가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왜군 함대가 부산 앞바다로 이동할 것입니다. 조정은 즉시 이순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출격하여 적을 경멸하라. 이순신은 보고를 받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참모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대감, 이것은 함정입니다. 부산 앞바다는 암초가 많고 조류가 험합니다. 다른 참모도 동의했습니다. 적이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순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출격하면 위험하다. 그는 조정에 신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유인책입니다. 출격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균이 또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순신이 또 핑계를 댑니다. 또 거부하는가? 예, 전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선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을 파직하라. 즉시 서울로 압송하라. 전하, 그러나 명이다. 당장 집행하라. 명령을 받은 순간 이순신의 진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하들이 울먹였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장군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순신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만하라. 이것이 임금의 명이다. 하지만 장군님, 명을 따르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백성들도 탄식했습니다. 한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을 왜 잡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갑옷을 벗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죄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다를 떠났습니다. 부하들과 작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간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나라를 지켜라. 장군님, 새로 오시는 통제사를 잘 모셔라. 조선 수군을 지켜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을 가며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전투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 불복종도 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신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정은 올바른 판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종을 원했습니다. 너무 유능한 사람은 위험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 질투와 권력 다툼이 나라의 운명보다 중요했던 시대. 이순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적은 바다에 있지 않았다. 진짜 적은 조정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마음 또한 안다. 억울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조직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이 말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합니다. 1597년 2월 이순신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장군의 위엄도 권위도 모두 벗겨진 채였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의금부 감옥이었습니다. 역적을 신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손에 쇠사슬이 채워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 너는 왜 임금의 명을 거역했는가?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신중했을 뿐입니다. 신중? 그것이 핑계가 되는가? 신문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출전하라 했는데 왜 나가지 않았는가? 적의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무리한 출전은 조선 수군 전체를 위험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른 신문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임금께서 명하셨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닌가. 신하의 도리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히 말대꾸를 하는가? 신문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모반을 꾀한 것이 아닌가? 병사들이 너를 너무 따른다던데? 신은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형틀을 가져오라.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을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50이 넘은 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 형을 줄여주겠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신중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버티는가? 잘못이 없습니다.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끌려나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걱정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녹봉이 끊겼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투옥되자 집안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 이회가 면회를 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옷이 남루했습니다. 이순신은 아들의 마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이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매일 아버지 소식만 기다리십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드실 것이 없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웃에서 조금 구워왔지만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가장으로서 무능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회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잘못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을 굶기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버지만 견디십시오. 이순신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회야, 잘 들어라. 예, 아버지.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을 했을 뿐이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명심해라. 예, 아버지. 집안을 잘 돌보아라.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예,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이회가 물러간 뒤 이순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정작 내 가족은 굶주리고 있다니.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운명인가? 이것이 충성의 대가인가? 옥중에서 이순신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 중 살아남은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조선 수군의 미래였습니다. 어느 날 옥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순신 들으시오. 무슨 일이오?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오. 이순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균이 통제사라니. 그렇소. 어제 임명되었다오. 나라가 위태롭다. 무슨 말이오? 아무것도 아니오.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걱정은 나라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조정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순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영광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원망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다.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고문은 계속되었지만 이순신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들도 지쳐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자니 공이 너무 큽니다. 살려주자니 전하의 체면이 깎입니다. 백의종군은 어떻습니까? 사형은 면하되 계급을 박탈하고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죠. 묘하니요. 그리하시오. 1597년 4월 이순신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100일 만이었습니다. 옥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한 관리가 명을 전했습니다. 이순신, 내 목숨은 살려주나 모든 계급을 박탈한다. 즉시 권율 도원수 휘하로 가서 백의종군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원래는 사형이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통제사에서 일개병졸로, 장군에서 죄인으로 이순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며 이순신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그것으로 족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때 이순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조선 최악의 위기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옥은 이순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입니다. 1597년 4월 이순신은 권율 도원수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백의종군이었습니다. 계급도 없고 권한도 없고 봉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옷을 입은 죄인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순신이라던데? 전에 통제사였던 그 이순신? 맞아. 죄를 짓고 백의종군한다더라. 아니, 나라를 구한 사람을 왜? 쉿, 조용히 해. 역적이라잖아. 이순신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권율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권율 도원수가 이순신을 맞았습니다. 이순신 왔는가? 예, 도원수님. 내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되었네. 명을 따르겠습니다. 권율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안타깝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운명입니다. 자네는 억울하지 않은가? 아무 잘못도 없지 않은가? 억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자네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자네가 충신임을 안다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이 명인지라 자네를 특별히 대우할 수는 없네.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 죄인입니다. 권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숙소도 같이 쓰게. 알겠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막사로 갔습니다. 통제사 시절에는 수천 명을 지휘했습니다. 지금은 그 병사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순신을 경계했습니다.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이순신이래. 역적이라며. 조용히 해. 들리면 어쩌려고. 하지만 어떤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나이든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대감. 아니, 이순신 어르신. 나를 그냥 이순신이라 부르시오. 저는 전에 한산도에서 대감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대감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이렇게 되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과거 일은 잊으시오. 나는 지금 죄인이요. 아닙니다. 대감은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이순신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면 자네도 화를 입소. 이제 나는 그저 백의종군하는 한 사람일 뿐이오. 날이 밝으면 병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참호를 팠습니다. 무기를 날랐습니다. 보초를 섰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의 젊은 병사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군량미를 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순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있으시니 쉬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도 병사요. 함께 하겠소. 하지만 괜찮소. 나도 할 수 있소. 이순신은 군량미를 짊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날랐습니다. 밤이 되면 막사에서 쉬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웠습니다. 통제사 시절의 편안한 침상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이순신 어르신,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 그런데 왜 참으십니까?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참는 수밖에.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다시 통제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순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네. 지금은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순신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병사들은 점점 이순신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은 없었지만 품격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도원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뭐라고? 진영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순신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율이 물었습니다. 원균 통제사는 어찌 되었는가? 전사했습니다. 배 200척이 모두 불탔고 병사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맙소사, 살아남은 배가 겨우 12척입니다. 이순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권율이 이순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신, 예, 도원수님, 이제 자네밖에 없네. 조선 수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네. 나라가 위급하네. 며칠 후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 권율이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이순신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다시 통제사가 되었네. 축하하네. 하지만 이순신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있지 않은가.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라면 할 수 있네. 나는 믿네. 이순신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바다로. 그렇네. 조선 수군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백의종군 100일이 끝났습니다. 죄인에서 다시 통제사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권율이 말했습니다. 이순신 잘 가게. 감사했습니다, 도원수님. 자네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네. 존경하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네. 자네는 가장 어려운 것을 했네. 버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네.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의종군 시절 만난 병사들이 자원해서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자네들은 육군 아닌가? 어르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수군이 되겠습니다. 고맙네. 바다로 가는 길,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12척.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짜 시작입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1597년 8월 이순신은 남해안에 도착했습니다. 7천량 대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남은 것은 고작 배 12척과 패배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이순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대감, 현재 남은 전선은 12척입니다. 12척. 병사는 120명 정도입니다. 부상자가 많습니다. 식량은 일주일치도 안 됩니다. 무기는 화살이 부족합니다. 화약도 거의 없습니다. 이순신은 황폐해진 진영을 둘러봤습니다. 부서진 배, 지친 병사들, 허탈한 표정들. 이것이 한때 무적이었던 조선 수군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라. 12척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적은 수백 척입니다. 그래서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변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수군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를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자는 것인가? 예,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신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친 바다였습니다. 이순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대감, 바다를 포기하면 조선은 끝이다. 하지만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척이면 충분하다. 부하들은 이순신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적은 수백 척입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바다가 있다. 바다요? 조류가 있고 물길이 있고 좁은 해협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 이순신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명량 해협을 보라. 명량이요? 물살이 빠르고 좁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12척으로 적을 막는다. 한 젊은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순신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적은 서해로 올라간다. 그리고 한양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끝난다. 조선이 끝난다. 이순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한다. 12척이든 한 척이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하지만 대감, 나를 믿으라. 반드시 길이 있다. 병사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신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진영 전체가 모였습니다. 120명의 병사들이 이순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순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도망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살 길이 있습니다. 대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한 병사가 일어섰습니다. 대감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병사도 일어섰습니다. 대감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나, 둘 병사들이 일어섰습니다. 120명 전원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조선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눈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배를 수리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명량 해협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한밤중 이순신은 혼자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대감, 아직도 계십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 걱정이 많으십니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이순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두렵다. 대감께서도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책임이다. 나는 이들을 지켜야 한다. 이순신은 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믿고 있다. 배신할 수 없다. 대감, 내가 흔들리면 저들도 흔들린다. 내가 무너지면 저들도 무너진다. 그래서 견디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것이 지휘관의 역할이다. 9월 1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왜군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133척.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감,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다. 정말로 싸우시겠습니까?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다. 이순신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배를 명량으로 이동시켜라. 예. 모든 병사에게 전하라. 나를 따르라고. 알겠습니다. 이순신은 배 위에 섰습니다. 12척의 배가 명량 해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133척의 적선이 따라왔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에 서 있는 이순신을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옆에 병사가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저분이 있다. 이순신 대감이 있다. 그래, 저분이라면 믿어보자. 끝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다. 예.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예. 12척의 배가 133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1597년 9월 15일 밤, 명량대첩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12척 대 133척.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배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내일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을 생각하시면. 그렇다. 내일을 생각하면 잠이 올 리 없지. 이순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나도 두렵다. 대감께서도요? 나도 사람이네.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참모는 놀랐습니다. 이순신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겉으로만 그럴 뿐이네. 속으로는 늘 떨고 있었다네. 한산도 때도 부산포 때도 모든 전투 전에 나는 두려웠네. 이순신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면 병사들은 더 두려워한다네. 그래서 참는 것이네. 견디기 힘드시겠습니다. 그것이 지휘관의 숙명이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정말로 내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네. 예?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적이 너무 많네.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네. 하지만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네. 이순신이 돌아서서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네. 하지만 패배 이후를 감당할 각오는 되어 있네. 패배 이후요? 우리가 지면 조선은 끝이네. 그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네. 참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약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네. 솔직한 질문이었네. 고맙네. 이순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도 내일 우리를 보겠지. 살아남는지 죽는지. 그날 밤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내일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적이 많고 우리는 적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붓을 놓고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가족은 어찌 되나? 아직 어린 자식들은, 늙은 어머니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조선을 생각해야 한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다. 집에 가고 싶다. 부모님을 뵙고 싶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싸워야 한다. 나이든 병사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순신 대감이 계신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라면 길을 찾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병사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밥을 먹어라. 힘이 있어야 싸운다. 예, 대감.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순신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려운가? 예. 솔직히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다. 예. 지휘관도 두렵고 병사도 두렵다. 모두 같다. 이순신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칠 수 없다.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우리 뒤에는 백성들이 있다. 가족들이 있다. 조선이 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워도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예, 대감. 오전이 되었습니다. 막루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몇 척이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순신은 막루에 올라가 적을 확인했습니다. 수평선이 배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33척의 외선이었습니다. 참모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감,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싸우시겠습니까? 물론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막는다. 이순신은 갑옷을 점검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칼을 뽑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모든 배에 전령을 보내라. 전투 준비하라고. 예.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척이 명량 해협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물길이었습니다. 양쪽이 절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곳으로 들어갑니까? 옆에 병사가 답했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좁은 곳에서는 한꺼번에 못 온다. 대감의 전략이다. 그래도 수가 너무 차이 나는데. 믿어보자. 대감을 믿는 수밖에. 적선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사들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순신은 배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그의 옷을 휘날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이 싸움을 지켜보소서.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외쳤습니다. 전함대, 들으라. 예. 오늘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마라.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예. 나를 따르라. 끝까지 싸우라. 예. 드디어 적선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쏘아라.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적선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이 외쳤습니다. 막아야 한다. 계속 쏘아라.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물살이 빨라졌습니다. 적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총공격이다. 12척의 배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조류에 밀려 서로 부딪혔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앞장서 싸웠습니다. 병사들도 따라 싸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적선 31척이 격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승리였습니다. 12척이 133척을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명량에서 싸웠다. 적을 물리쳤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몸이 아프다. 마음도 아프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버틴 사람의 몫입니다. 명량대첩 이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왜군은 계속 침입했고 이순신은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597년 10월 명량대첩 한 달 후였습니다. 이순신은 배 안에서 신음했습니다. 참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다. 일어나야 한다. 전투 준비가. 대감,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참모가 부축했습니다. 대감, 제발 쉬십시오. 안 된다. 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부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원이 왔습니다. 이순신을 진찰했습니다. 대감, 몸이 심각합니다. 무슨 병이냐?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력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학질 기운도 있습니다. 치료하면 되지 않는가? 약을 드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이순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휴식인가? 하지만 이대로는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버텨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쉬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적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배를 점검했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밤에는 전략을 짰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신은 일기를 쓰다가 쓰러졌습니다. 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이순신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심했습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적이 온다. 배를 준비해라. 대감, 지금은 적이 없습니다. 쉬십시오. 안 된다. 싸워야 한다. 조선을. 참모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대감께서 이러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하는데. 사흘 만에 이순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 사흘입니다, 대감. 사흘이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일 없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더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일어나야 한다. 이순신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598년 초,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한 전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 급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육지의 전투에서 대감의 아드님께서. 이순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분명히 말하라.
둘째 아드님 이열 장군께서 전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열이 죽었다고? 예. 진주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모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대감! 하지만 이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이순신이 울었습니다. 참모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이순신이 일어났습니다. 대감, 어디 가십니까? 네, 가야 한다.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일해야 한다. 하지만 아드님이. 그래서 더 일해야 한다. 이순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조선을 위해 죽었다. 나도 조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 대감, 멈추면 무너진다. 무너지면 끝이다. 이순신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신은 혼자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열아,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난중일기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이열이 죽었다. 통곡할 수밖에 없다. 하늘이여, 어찌 이리 가혹. 1598년 여름, 이순신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이순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대감, 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의원이 급히 왔습니다. 맥이 매우 약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휴식만이 답입니다. 적어도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순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참모가 말렸습니다. 대감, 의원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쉴 수 없다. 왜 이러십니까? 몸이 먼저입니다. 이순신이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모른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쓰러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병사들은 나를 믿는다. 내가 없으면 두려워한다. 이순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쉴 수 없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순신은 병든 몸을 이끌고 계속 싸웠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전략을 짰습니다. 열이 나면서도 배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아파도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많이 아프신 것 같다. 그래도 계속 일하신다. 대단하시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 그것이 대감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순신은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의무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참모가 물었습니다. 대감,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끝날 때까지. 끝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끝나거나 내가 죽거나. 이순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십시오. 1598년 11월,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대감, 왜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순신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도망가는 적이 가장 위험하다. 마지막까지 백성을 해칠 것이다. 그럼 막아야 한다. 한 척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이번만은 다른 장수에게. 안 된다. 내가 직접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전투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11월 19일 노량 앞바다에 왜군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철수하는 왜군의 마지막 함대였습니다. 이순신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조카 이완이 다가왔습니다. 숙부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한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순신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배에 올랐습니다.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순신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전투다. 병사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7년을 함께 싸웠다. 여러분은 잘 싸워주었다. 대감,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예.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외선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배 위에서 지휘했습니다. 좌현 사격, 적선을 막아라. 예. 우현도 준비. 도망가는 적을 놓치지 마라.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왜군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선에서 날아온 총탄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대감! 조카 이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숙부님! 이순신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하지만 피가.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숙부님, 안 됩니다. 이순신이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령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숙부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순신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이완이 부축했습니다. 군막을 가져와라. 빨리. 부하들이 급히 군막을 쳤습니다. 이순신을 그 안에 눕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완이 울먹였습니다. 숙부님,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아니다. 이미 늦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완아, 잘 들어라. 이순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투를 끝내라. 끝까지 싸워라. 예, 숙부님. 내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라.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부탁이다. 이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이순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였습니다. 하지만 군막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완이 군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통제사 대감의 명이시다. 전 함대 공격하라. 병사들이 응답했습니다. 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여전히 지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투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왜군 함대는 괴멸되었습니다. 200여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이완이 발표했습니다. 통제사 대감께서 전사하셨다. 뭐라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제 전사하셨습니까? 전투 중에. 하지만 끝까지 명령을 내리셨다.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함께 싸웠던 부하들이 통곡했습니다. 대감, 대감님. 한 늙은 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죽으면서도 우리를 지키셨다. 이순신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우리를 구해주신 분. 하지만 이순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조용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의 마지막 기록은 11월 17일이었습니다.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밤에 적의 동향을 살폈다.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순신은 군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순신은 영웅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물러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죽음도 비장한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보다 나라를, 병사들을, 백성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순신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본인은 평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 그도 함께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순신이 원했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시대에 끝까지 싸우다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화려한 마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이순신이 위대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